한마디로 지금은 주택시장의 빙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입지 따지지 말고 싼 거 사셔야 돼요. 싼 거 사시면 돼요. 고점 대비 싼 거 사는 거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8년 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신 이제 박사님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수도권 기준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동맥경화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시장을 잘 보시면요, 단기적으로는 매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식하고는 다르죠. 주식은 투매가 나타나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기저가요. 바로 손실회피라는 겁니다. 손해 보지 않는다는 거, 안 어려워한다는 거. 그다음에 처분 효과인데, 처분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으셨죠. 이익이 좀 나면 금방 팔아버리고 손해 보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트렌드인데, 한마디로 이런 이제 매도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급매물이 확 쏟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화는 매수자들이 변심을 했다. 그 많던 매수 대기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결국은 금리라는 이 충격파에 결국은 몸을 사리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93%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일시에 이게 전달되다 보니까 생각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비슷해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나타난다. 지금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금리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 집값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누가 봤습니까? 뭐 그런 트렌드 때문에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주택시장의 빙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빙하기가 한창이 아니라 이제 빙하기 초입이다 이렇게 보고 빙하기 있습니다. 초입,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어서 이제 빙하기라 표현하신 것 네, 같은데 네. 바로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 내년 시장 전망은 초입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이미 하락은 시작됐다고 네, 하락은 시작이 네. 됐고요. 이른바 대세 상승은 마무리가 된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대세 하락으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세 하락으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시장은 멀리 보면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활을 쏠 때 어떻게 돼요? 50m보다 100m가 더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아까 제가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지금 완전히 거래가 끊긴 이런 상황인데 또 바닥이다 싶으면 또 한꺼번에 또 확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이 조정 기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불연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느냐 제가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타겟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타겟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럼 우리가 활을 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타겟이 가만히 있으면은 뭐 맞히기 쉽잖아요. 그나마 바람 불더라도 그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선수들은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타겟이 있잖아요. 이동을 하면은 아니 물론 이동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확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불연속적이라면은 전망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전망에 연연하는 것들은 안 맞고요. 오히려 전망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다만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 왜 제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냐면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저는 기준금리가 지금 2.25%잖아요. 2%를 넘어서면은 저는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넘을 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 임계점을 넘었으니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지금 금리 동향에 대해서 많은 분을 인터뷰해 보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앞으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더 올릴 거다. 지금 금통위가 앞으로 연말까지 3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3% 근처 간다 이런 얘기가 공통분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내년 한 뭐 하반기부터 혹은 4분기부터 금리를 낮춘다고 하니까 뭐 금리는 당연히 뭐 글로벌 동조 현상이 강하니까 그렇다면은 설사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낮춘다라도 갑자기 확 낮출 거냐? 또 그건 전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추더라도 당분간 고금리 상태는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봤을 때 그리고 부동산은 금리 후행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좀 분기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분기점을 내년 한 1분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1차 고비가.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은 금리가 올 연말까지 가파르게 올린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것도 공통분모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 1분기에 금리가 이제 높은 상태로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양도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잔금을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계약을 해야죠. 뭐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정도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 아마 1분기 정도가 시장에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다고 보는데 설사 분수령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급등은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제가 보니까 구르는 바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급등기에는요 아무리 이게 바위를 멈추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비탈길에서 바위가 2톤짜리가 굴러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바위가 어떻게 보면 진흙탕에 빠졌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구르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지금 수요자들이 심리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악재에는요 굉장히 민감하고 호재는 둔감한. 그래서 어지간한 이렇게 호재가 나타나도 뭐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은 바로 집단 사고, 그다음에 군집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다 같이 받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사고를 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 이건데 이게 불안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장의 관중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게 바로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만 이해를 하시면은 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는지 그거를 알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특히 스마트폰 기기가 등장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뭐 대세 하락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대세 하락까지는 장담을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약간의 조정 정도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조정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는 뭐 보합인건가요? 약간 이제 다시 보합을 이루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조가 될 왜요?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세계는요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무한대로 팽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계에서 명목 가격이요 영원한 우하향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뭘 유발하냐면은 바로 금리 인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짓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원자재 값이 얼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그걸 원가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은 분양가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보고 집값이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보면은 이게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보면은 극단적인 얘기가 있을 건데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만큼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거는 뭐 옛날에 네덜란드의 그 헤렌흐라우트라는 그런 400년짜리 그런 주택 시계를 보더라도 장기로 보면요 물가만큼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만든 이게 원자재 값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언제 반영이 되느냐? 하락기 때는 반영이 안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나서 네.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되는 저는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자산 가격 반영은 그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이걸 단속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1주택자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빙하기를 잘 겪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1주택자들 또 갈아타기도 이번에 또 생각해 보셔도 되고 또 무주택자들도 이번에 가격이 진짜 많이 빠지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만 역발상은요, 이거 잘해야 돼요. 역발상 잘못하면은 골로 갑니다. 역발상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혈이 낭자할 때 뭐 그때 가서 사는 사람이 뭐 최종적으로 승자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발상은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진짜 이게 바닥이라고 싶을 때 그때 역발상을 해야 되지. 지금은 제 생각에 아까 군집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행동해야 되고 진짜 이 순간이 역발상이라고 생각할 때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가서는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가면 결국 멀리 보니까 진짜 안 좋았을 때 역발상 생각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시장은 이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는 조정론자다 생각하면 저 사람은 투기꾼이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시 하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확률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시장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는 거고 세상에 어떻게 영원한 하락이 있으며 영원한 그 상승이 있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릴 때는 이 무한대로 떨어질 거로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지속 편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를 때는 또 영원히 오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이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얘기를 동시에 들어가지고 내가 중심을 잡고 흐름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팬덤만 이렇게 살아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의견 중에서 원오브 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만 저는 갖고 싶은 생각은 2012년에 그때 하우스포 사태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고 모든 사람이 비탄에 빠졌을 때 그때에 오히려 용기 있게 집을 사는 게 더 나았다. 다만 지금이 그때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내년 정도 시기적으로는 올해 넘겨야 되고 내년 정도 또 한 1분기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안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졌느냐 그거로 판단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이게 고정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좀 더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집값은 이제 대세 하락이다. 이제 일본처럼 가니까 끝났다. 그런 어떤 단세포적인 아메바적 사고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유연한 사고 방식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망해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거냐 하는 이른바 사고의 힘을 기르는 어떻게 지식의 근육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유연한 생각을 하시라. 고정관념을 버리시라. 선입견을 버리시라.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항공모함으로 뭐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상승할 때는 한번 기울기도 가게 되면 이제 쉽게 안 꺾이는 거고 근데 한번 꼭 꺾게 되면 다시 또 금방 돌아오기도 쉽지 않다면서 이번 하락기가 시작이 되면 그래도 뭐 3년, 5년 이렇게 길게 보신 분들이 좀 많던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짧게 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보다. 저는 아니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다니까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을 보기도 하고 5년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과거에 그
때하고 약간 다른 게 저는 뭐로 보냐. 아까 이른바 스마트폰에 따른 집단 행동, 집단 군집 행동, 군집 현상들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갖는 게 아니라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분양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분양이 보통 쌓이고는 있지만 많지는 위험한 수치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거죠. 지금은 우리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 가구가 되었어요. 지금 2만 7천 가구밖에 안 돼요. 네. 보통 5만 가구를 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직 미분양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입주 물량도 지금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그러면은 영원히 오른다고 생각, 그런 쪽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투자 자산화 되면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빠지는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 시장이 약간 버블이 있단 말이에요. 버블은 허망한 거예요. 버블은 빠질 때는 마치 있잖아요. 그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빠진다고 그러면 영원히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가깝게 볼수록 그 정확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1단계로 보면은 어쨌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거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보더라도 한 2년 정도는 조정을 어차피 볼 것 같다. 그 다음 가서는 그거는 시장에 가서 그때 가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나중에 5년 뒤에 그러면 내 방송 다시 못 나오게? 그래서 월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가에서 전문가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주 전망하라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전망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기록이 남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나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본질이 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좀 더 이거 너무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자. 그때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도요, 수정 전망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 생각하는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2년 크게 정도, 못 오른다. 2년 정도까지는 크게 못 오를 것 같고 하라고 그 다음에 하셨는데. 가서는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 내년에 수도권에서 더 많이 떨어질 곳은 좀 어디일까요? 많이 오른대. 아, 많이 오른데. 그동안 많이 오른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좀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지금 KB 시세로 보면요. 제가 지표를 조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올 들어 7월까지 시세를 보면은 안양 동안구가 한 2.27%,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가 2.26%, 화성이 2.20%, 그다음에 의왕이 1.28% 정도 돼요. 주로 이제 수도권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세는 바로 수도권발 하락세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통계를 한번 가져올게요. 아까 최근 4년 동안, 아까 제가 안양 동안구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양 동안구가 무려 61% 올랐어요. 그 다음에 수원 영통구가 75.8, 그 다음에 의왕이 한 69.7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이 53.8%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서울에서도 보면은 요번에 유일하게 7월까지 집값이 하락한 곳이 성북구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요번에 집값은 어디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수도권, 그 다음에 강북.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최근에 집값은 바로 비강남의 반란, 강북이 더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서울 내 집 마련, 이게 결국은 폭발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강북이 더 많이 올랐죠. 주로 노원구가 얼마 올랐냐면 무려 70%가 올랐단 말이에요. 4년 동안에. 강남구는 얼마 안 올랐어요. 47.6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MZ세대들이 목돈이 없으니까 주로 노원구 이런 데가 주로 이제 갭 투자든 아니면 연끌 비투에 타겟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서울에 집을 못 사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도로 좀 많이 몰려갔죠. 그렇죠. 경기도나 일부 또 인천 같은 데 가서 그게 갭 투자의 방법이든 아니면은 뭐 내 집 마련 방법이든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강남은요, 물론 강남은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가격으로 판단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판단하는 금액으로 치면 뭐 강남이 진짜 많이 올랐죠.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절대 금액 사고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뭐 강남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항상 변동률로 상승률로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강남이 왜 안 올랐느냐? 제가 봤을 때 짧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은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이잖아요. 이곳에서 KBC로 15억이 넘으면 아파트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남이 비싸니까 대출이 안 됐을 거고 세입자들이 못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많이 지정됐잖아요. 뭐 그렇죠. 압구정이나 잠실 뭐 대치 뭐 이런데 어지간한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가수요를 할까요? 이런 수요들이 많이 유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강남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뭐 투기적 시장 같지만 실제로 완전히 실수요로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규제 때문에 덜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보다 강북, 그다음에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요, 지난 2007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거하고 정반대예요. 올해가 2007년하고 약간 비슷해요. 2006년도에 그때 판교 분양이 있었고 버블 세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버블 세븐이 대부분이 그 판교 주변이잖아요. 강남하고 이래서 그때는 강남이 주로 버블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면 얼마까지 빠지냐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빠졌죠. 그랬는데 실제로 2007년도에 엄마아파트 34평을 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실거래가로 한 12%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진 거죠, 12%. 1년 동안 빠지면. 그러니까 이번 장세는 결국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자연이치하고 같은 겁니다.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많이 빠지는 거다. 이걸 이른바 이제 변동성 쇼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순리라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주로 이 바로 MZ 세대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움직였던 곳. 이곳이 결국은 엄청나게 오버슈팅 되어 있고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가격을 못 받치고 가격이 지금 약간 흘러내리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서울보다 경기고 강남보다는 강북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양 동안구나 수원 영통이나 화성 이런 데는 한 30%까지도 고점에 비해서 빠졌는데 고점이 주로 작년 4분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때 비해서 그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MZ세대들이 몰려간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GTX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반영이 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양 동안구나 수원 영통구 그다음에 의왕도 많이 올랐다 이번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GTX C 노선입니다. 화성은 뭐예요? A 노선이죠. B 노선 중에서 송도가 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지수하고 실거래가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근데 전체적인 지형도로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집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강남, 그 다음에 비서울에서 결국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강남 얘기해 주시는데 책에서는 강남 불패가 아니라 이제 강남 뭐 덜패가 될 것이다. 저는 강남 불패를 안 믿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덜 빠진다는 개념이죠. 일단 강남도 빠지면 빠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번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장세 때는 많이 빠졌어요. 이번 장세 때는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좀 덜 빠졌다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2006년도에 고점이 얼마 정도였냐면은 뭐 진짜 뭐 한두 명밖에 거래를 안 했죠. 14억 했습니다. 34평짜리가. 그 IMF 때 1억 4천 하던 거예요. 그것만 두 채 사고 있어도 오늘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모든 자산 가격은 버블이 형성되면은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강남은 나름대로 주거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어떤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계속해서 오르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상대적 안전자산 개념으로 보거든요. 절대적 안전자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도요, 고점에 사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그렇죠. 강남 아파트 잘못 사면요, 진짜 오랫동안 심지어 고점에 샀던 분들을 보니까 10년 이상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로 보면은 네. 이게 빠질 때는 어떨 때는 또 많이 빠질 때 있죠. 네. 오를 때는 또 많이 오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덜 빠진다 이런 건데 그래서 강남을 볼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오늘도 비가 많이 와요. 네. 네, 비 오는 날 마포대교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우산이 가장 큰 게 네. 골프 우산은 굉장히 크죠. 그죠. 일회용 요새 우산도 잘 나옵니다. 네. 좀 작죠. 근데 그걸 쓰고 내가 마포대교를 걸어갔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은 좀 덜 젖을 뿐이죠. 네. 큰 우산을 쓰면은. 네. 아니면 작은 우산을 쓰면은 좀 더 많이 젖겠죠.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젖는 건 똑같다. 젖는 거는 똑같다. 더 많이 졌냐 적게 그게 졌냐. 이제 불패와 덜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 기준에서 전세 월세 시장은 어떤가요? 이게 뭐 월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네. 예, 정확하게 개념을 내려드릴게요. 네, 네. 우리나라는요, 네. 기본적으로 전세로 먼저 계산하고 나서 이거를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4.2%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는 안 오르는데 네. 월세만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집주인이 그러면 너 월세 더 내. 그러면 전환율을 더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아이, 그러면 저는 보증금 더 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전세하고 월세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세가 저는 앞으로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원래 이제 임대차 3법 만 2년이 이제 7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세가 폭등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은 굉장히 어렵죠. 전세값이 뭐 적게 한 통계로 보면 20% 보통 한 50% 올랐어요. 2년 동안. 네. 그래서 많이 오른 데는 곱절도 올랐지만 이제 나가려니까 거의 전세 난민이 됐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그래서 8월 이후에 저는 전세 난민은 있더라도 전세 폭등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는 전세값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매매하고 전세하고 동조화를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세로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냅니다. 저희들이 신혼살림 할 때 이럴 때는 돈에다가 집을 맞췄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에다가 돈을 맞추잖아요. 그것도 아파트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내요? 대출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중개업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세 구할 때 대출을 70에서 80% 정도 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급 1억이면 8천만 원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7, 80%는 전세를 대출을 쓴다는 거죠. 대출을 쓴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그럼 연끌 비투한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거고 세입자, 특히 전세 구한 세입자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구할 때 대출을 많이 내어서 비싼 집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죠. 어지간하면 아마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머물려는 경향도 강할 거고 요새 작은 아파트들이 인기거든요. 그게 바로 실속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라는 큰 태풍권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매매나 전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가치 오르고 가치 내리는 특성이 나타났다. 왜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올 들어요. 아파트 매매나 전세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실제로 7월부터 전국의 매매는 아파트 매매는 마이너스 0.12, 전세는 0.04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걸 이제 상관성 붕괴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래 자산 간의 대체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채권하고 주식하고 대체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외부 쇼크가 오면은 지금 금리에 저는 약간 충격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럼 외부 충격이 오면은 모든 자산 시장은 동조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IMF 때요. 채권도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상관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 다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약간 금리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포비아 같은 이런 상황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간에 큰 차이 없이 결국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 예상이 생각보다 우리 네. 사실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네. 훨씬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죠. 이 빠른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절대치보다는 속도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저금리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고금리 체제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날에요, 제가 첫 집을 장만할 때 93년 이럴 때입니다. 대출 금리를 얼마 정도 냈냐면은 그때 14%였어요. 그것도 빌리려고 그때는 이거 금융억압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다 대출 이런 걸 다 수출 기업으로 돌리고 소비자 금융은 IMF 지나서 겨우 빌려준 거예요. 제가 그때 대출을 낼 때 주택 부금이라고 하죠. 제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주택 부금을 이렇게 2년 동안 들어가지고 너 청약할래? 아니면 2,500만 원 빌릴래. 그것도 14%로 빌릴래. 그래서 저는 청약 안 하고 이 14%에 2,500만 원 빌려가지고 작은 집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금리가 올라도 별로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민감하게 반응 안 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거죠. 한여름이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예요? 영상 0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그런 데잖아요. 이게 동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인도 그 더운 나라에.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조금 온도가 거의 뭐 영상 그 0도 되는데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한 번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안주하기 마련이고 조금 변화가 나타나면 그게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움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는 좀 언제쯤이라 보시는지 뭐 바닥을 뭐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뭐 지표라든가 뭐 우리 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기와 가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시기와 가격을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먼저 시기를 볼까요? 시기는 제가 올해는 넘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단은 올해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 제 생각에는 수도권은 벌써 30% 빠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작년 4분기 고점 대비해서 수도권 한 30% 정도 떨어지는 걸 사셔야 될 거예요. 무릎에 산다는 생각이고 급한 분만. 서울은 그보다 좀 덜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강북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북은 한 20% 이상. 그다음에 마용성이나 뭐 강남 이런 데, 용산 이런 데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빠지면 그래도 뭐 실수요자,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분들은 그냥 뭐 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또 보수적으로 보는 분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은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사실 때는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시기하고 가격을 보는데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가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급매물 잘 안 팔립니다. 급매물 요새는 그것도 나오대. 급매물도 요새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는 고점 대비 30% 빠져 있으면 저는 뭐 사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뭐 지금처럼 협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급매물 어떻게 잡을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붕어 낚시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만 앉아서 그 기다리지 말고 여러 군데 그물을 쳐놓듯이 좀 곳곳에다가 그물을 쳐놓으면 그 중에 하나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의도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내 돈이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럼 뭐 10억에 맞는 거 뭐 그러면 뭐 가령 당산도 있을 수 있고 화곡동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신길동도 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뭐 동작 흑석동 이런 데도 뭐 가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여러 군데 거물 낚시하듯이 쳐놔야 된다. 그 중에 하나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어쨌든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걸 살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돈하고 결단력이거든요. 그렇죠. 결단력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저는 가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바닥에서는 못 삽니다. 그냥 무릎에 산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정급한 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청약할 이름만 있었어요. 선당 후곰이라고 그랬어.
먼저 당첨되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라. 그게 선당 후곰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선돈 후곰. 돈을 먼저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3개월 안에 이걸 현금할 수 없는 자산이라면 그건 구매력이 포함되지 않아요. 가령 뭐 펀드에 들어있다. 아, 이거 펀드에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 20% 30% 못 팔아. 그럼 어떡해? 주식이 마이너스 20% 30%야. 못 파는 거예요. 뭐 ELS 환매해가지고 하려면 엄청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돈을 마련해 놓고 내가 타이밍을 재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내가 구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이밍을 재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백해 무익한 거기 때문에 항상 집을 살려고 그러면 돈을 준비하고 물건을 알아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될 것 같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 뿐. 그래서 제가 이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 그죠? 엑셀 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아파트를 제가 보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도 이렇게 얼마 정도 들어진지를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어느 정도 내가 살 만한 곳인지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 잡아야 된다. 지금은 단품 요리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고르는 그런 요리를 선택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맞춰지지 않아요. 예, 그 펀드 드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뭐 그런 전략 조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질문에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투자 전략을 좀 나눠보면 수도권 비즈니스 때 무주택자분들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들이 당연히 1순위는 청약이죠. 청약은 지금이라도 당첨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싸게 사는 거니까 그 뜻인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요새 또 청약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요즘 뭐 통째로 미분양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청약이 1순위라고 봐요. 그래서 청약을 하실 때 다만 주변 시세를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 이제 좀 돌아다니시면은 여기가 웃돈이 좀 붙을 것 같아요. 여쭤보시면은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바카스 있잖아요. 요새 그거 세 박스 해봐야 2만 원도 안 해요. 그거 한 박스 갖다 드리면 그거 다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청약을 1순위로 하되 다만 요새는 미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과 입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일단은 주변 시세보다 싸야 된다. 이제 묻지마 청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약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매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걸 요약하면은 시기적으로는 좀 급한 분들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 좀 보시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 나는 이 금리 태풍이 더 오래 갈 거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접근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건물을 곳곳에 한 20개 정도, 20개 단지 정도 건물을 쳐놔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실체는 옮기려면 구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1주택자는요? 1주택자들은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갈아타기가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책도 보고 어떤 전문가분들이 지금이 갈아타기 좋은 시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닐 수 있다. 원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황기 때는 주거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가격이 줄어요. 당연히 불황이니까 과소비보다는 실속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갈아타기하기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프리미엄은 여러 논문을 보면요, 프리미엄은 확실히 호황기 때 커져요. 중국에 옛날에 보면은 홍콩 논문인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그 뭐 베이징 올림픽도 뭐 8월 8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 부의 상징인데 그 파다 차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층수를 보면은 8층, 18층, 뭐 28층, 뭐 이렇게 쭉 58층 이렇게 뭐 있는데 그 8짜리 붙은 게 호황기 때 비싸고 불황기 때는 이게 차이가 줄여. 일반 나머지 8자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호황기 때 주거 프리미엄이 더 심하게 형성이 되니까 지금처럼 불황기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덜 붙은 곳에서 더 붙은 곳으로 이동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왜요? 왜냐면은 지금은 소위 말하면은 상급지보다 중급지나 하급지가 가격이 더 빠졌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들어서 그렇죠. 시세를 본다면요. 넘어갈 여력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12년 때는 그때는 주로 버블의 핵심이 강남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강남으로 옮기기 진짜 좋은 찬스였죠. 지금은 저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시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상급지로 이동하시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대단지로 가셔야 돼. 왜 그러냐? 대단지는요, 이 불황기에도 그나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포착이 돼요. 그 실거래가에 따라서 나머지 아파트들도 비슷하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KB에서 뭐라고 이걸 만들었냐면은 KB 선도 50주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0위에 드는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지수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선행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불황기에 때도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지만 이런 대단지 5천 가구 넘으면 하나는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잠실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 내가 내 거 싸게 팔더라도 저거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에는 하락기 때는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문제는 이게 소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이 빠진지 안 빠진지 몰라요. 가치는 빠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없을 테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돈이 좀 모자라서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소규모 뭐 중급 단지를 간다 하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 시세 거래가를 보고 이게 그 판단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불황길수록 하락길수록 나홀로 아파트는 내가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동네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24평에서 32평으로 넓힌다. 그건 관계없죠. 어차피 같이 움직였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는 제 생각에는 내가 내 집을 헐값에 팔고 나머지 집은 비싸게 사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가 있다. 박사님 말씀은 네. 만약에 내가 중급지, 하급지에 있는데 이제 여력이 없어서 못 간 경우는 만약에 내 현금 여력이 있더라도 여기는 지금 많이 빠졌고 여기는 덜 떠졌는데 일로 넘어가지는 말자라는 뜻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는 상급지나 중급지로 갈아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하급지로 갈아타지는 않죠. 그건 망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떻게 하급지로 가요.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소위 말하는 좋은 데로, 그렇죠. 살고 싶은 데로 옮기기 때문에. 근데 그 좋은 데로 가는 것도 현금 여력이 있어도 지금은 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젊은 분들이 그걸 이제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갭 투자를 했다가 2년에서 4년 정도 세줬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돈이 좀 모자라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장 흐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 그러니까 우리 버블이 강북이나 수도권에서도 더 심하게 형성이 됐고 그게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 집을 비싸게 팔면 관계없는데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보고 판단하시라. 그래서 저도 주변 분들한테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뭐 좀 어느 정도 다음 장을 보든지 해야 되지 손해보면서 굳이 그렇게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마 현장에 가보면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기 대비해서 혹시 유의하거나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지금 하락기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대출을 풀베팅 하는 것은 굉장히 도박성 투자 같아요. 원래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는 상승기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침체기, 하락기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내서 우상향 규제를 지내기에는 너무
조금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빚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특히 MZ 세대 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드렸더만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아니 우리가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우리가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등 때밀려 삽니다. 우리가 뭐 사고 싶어요? 기성세대도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 집값 다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무슨 제가 있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MZ 세대에 대해서 저는 저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세대가 없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성세대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금융지능이 뛰어난 세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빚은 조금 무서워야 되고 빚은 일종의 이제 부채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빚은 잘만 활용하면요 내 삶의 언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화 옛날에 원앙 소리 보셨죠? 그 소처럼 나를 지지하는 네. 언덕이자 후원자가 되는 거죠, 소가. 근데 이게 잘못 쓰면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우스 푸어는 남의 돈 빌려다가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다. 내 돈 내고 내 집 사는 사람은 하우스 푸어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내 돈 내고는 그렇게 할 수는 그것도 없죠. 내 돈 내고 집 사는 사람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훨씬 더 기다리면 되죠. 요즘 뭐 존버 얘기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빚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이게 바람 부는 날 계곡에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조마조마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실속 알뜰 소비 쪽에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압니다. 저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좀 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지렛대를 길게 쓸 게 아니다. 바위를 들어 올릴 때요. 지렛대를 너무 긴 걸 써버리면은 바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렛대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뭐 하루도 안 할 겁니다. 하루도 안 해요. 이번에 8월부터 지금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가 80%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또 DSR 걸려가지고 저소득 제 생각에 7천, 8천 넘으면은 이게 LTV가 무섭고요. 연봉이 7천, 8천 넘으면은 LTV 영향을 받아서 아마 이번에 고소득자들이 좀 집을 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에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은 오히려 DSR이 더 무서워가지고 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MZ 세대들이 이번에 이제 상승과 하락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빚이 좀 우습다는 것도 경험을 해봐서 저는 최근 2, 3년처럼 영끌 비투를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이번 금리 급등과 아마 집값 하락의 어떤 뭐 교훈이랄까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우스푸어 얘기하시면서 내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큰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의 돈으로 했는 분들이 그렇게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 시기에도 이제 무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 중에서 그냥 큰 대출 없이 부담되지 않은 세대에서 사신 분들도 이제 샀는 지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 집값이 마치 이제 지금 분위기는 대세하러 갈까 공포스럽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그분들을 좀 위로하는 집값은 결국 집값은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봅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명목 가격이 영구적으로 떨어집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버블이 심하게 형성이 되면요. 오랫동안 고통이 옵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 판교 후폭풍 그게 지금보다 더 셌습니다. 그때의 강남에서 고점에 샀던 분들이 원상 회복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고요. 용인 수지의 대형 아파트는 15년 정도 걸렸고 상계동도요 한 10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고점에 샀던 분들 한두 명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집 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동에다가 제가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박은갑 박사의 부동산 클리닉 센터가 있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센터가 진짜 있습니다. 있는데 제 문에 딱 들어오면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꼭 질문해 주길 바랬는데 제가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분들?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네. 진짜 명언을 하셨어요.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견디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 고통이 극복이 됩니까?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안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 네네. 팔식 8가지 인식작용인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안식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안 보면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그 앱 있잖아요. 싹 다 지워. 그리고 동네를 지나갈 때 중개업소도 쳐다보지도 마. 안 보면 열이 안 받는 그렇게 거야. 한 10년 지나 있으면 아니 10년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짧을 수도 있단 다시 말이에요. 이제 원점 돌아오고 또 다시 오기도 할 오는 거죠. 테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럴 수 있죠. 아는 것은 힘이다, 모르는 것은 약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는 것은 힘이다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모르는 것은 약이다는 것은 정보예요. 가격은 정보거든요. 가격은 때로는 악마예요. 그래서 가격은 최대한 안 보는 게 이게 마음의 평정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아파트 시트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가격으로부터 멀리하라. 그게 일단 방법이고요. 고통 극복하는 게 아니다, 견디는 거다. 너무 좋은 그다음에 말씀이고. 하나 꼭 드리면은 제가 내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하우스포가 없고 또 그에 따른 시세에 덜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돈으로 집 사는 것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줄이면 대출 되잖아요.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면은 훨씬 더 이 빙하기를 네.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 보고 대출을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랬더만 지난번에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 아니 미국은 말이야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10에서 20% 내서 대출을 그 정도 이제 내 돈만 있으면은 대출을 내서 집을 사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것도 오를 때 배팅을 해야 되지 내릴 때 배팅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역발상도요. 그것도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신세 망친단 말이에요. 역발상 잘못하면은. 그런데 항상 그래서 보실 때 이거를 지금이 대출을 낼 땐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실속 소비를 할 건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4, 5년 떨어진다. 저는 그 사람 안 믿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아니면 도식이거든요. 그게. 그거 뭐 틀리면 어떡할 거야? 원래 그게 일종의 선정적이고 이렇게 막 화끈하게 얘기하면 좋지. 나를 따르다. 이런 요새 같은 이 팬덤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중심초가 되는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는 멋있지. 저 같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약간 회의주의자들은 항상 환호를 별로 못 받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팬덤을 따라갔다 망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생각의 힘을 기르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지. 누구 말을 믿고 100%를 말을 믿고 그렇게 쫓아가요. 그거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바로 생각의 힘을 기르고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아.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게 딱 답이 나올 것 같죠? 쉽게 안 나오죠. 썸네일만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지. 답이 영상 안 보면 나와요. 답은 잘 안 나와. 답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왜 아직까지 은행에 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답은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MZ세대 분들을 희망적으로 보냐면은 요새는 금융지능이 뛰어나시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외국도 다 가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도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문가의 전당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유튜브 좀 보고 하다못해 내가 책 한 10권만 보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이제 뭐예요? 공짜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학습 지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생각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보다는 저는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중심을 잡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내리는 이른바 중지를 내가 찾아 나가는 그런 지혜가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모든 게 뭐 이거 아니면 극과 극 팬덤만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진짜 이 냉철한 관찰자적 식견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절대로 휩쓸리지 마라. 예, 그분들이 오죽하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느냐. 돈 많은데 뭐하러 남들 보고 집 사라고 말라 그렇게 해요. 그건 자기들이 잘 먹고 살 텐데. 그럼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혹 설마 그때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긴 한가요? 없어요. 뭐 근데 뭐 경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경매도 싸게 사야 돼. 근데 경매도 건매물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좋죠. 그냥 제가 이 경매를 이름만 하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세대로 사는 것은 편의점 가 사는 거고 경매가 사는 거는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사는 거라고 코스트코나 얘기해요. 코스트코나. 그러니까 그만큼 할인점에 가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경매 하셔도 좋고요. 저는 경매를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려면은 이 그릿이라고 그러는데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세분하다가 거의 간두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지능보다 끈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렇게 나온 거고. 예, 지금부터 경매에 관심 가져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는 거 저는 대찬성. 다만 중요한 거는 잔재주가 아니라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불황기 때 틈새 상품이 뭐 좋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황기일수록 메인 상품으로 오셔야 돼. 자, 가뭄이 3년 들었어. 그러면은 격까지는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틈새 상품은 없어져요. 메인 상품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3년이 가뭄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큰 줄기는 이게 안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가장 좋은 게 아파트, 그다음에 아파트로 될 거, 요 정도로 그 메인 상품으로 오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경매대도 관계없고 뭐 건매물에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싸게 사라.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에서 사실 이제 급지라는 거는 사실 가격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한 5년, 10년 뒤에 이 입지가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입지는 있을까요? 뭐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저는 그거를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강남 불패하다가 요번에 강북이 더 올랐잖아요. 저는 그 입지론을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지 가지고 약간 세일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서울은요, 제가 보면은 큰 피자판이에요. 우리 가령 회장님이 너 일 잘한다고 피자를 이렇게 우리 부서에 이제 내려주신 거예요. 아, 내가 조금 큰 거 먹으려고 이렇게 잘라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더 큰 거야. 서울은 사실상 거의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는 강남 불패를 안 믿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서울 불패를 믿습니다. 경기도 쪽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경기도 쪽은 제가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하나의 저는 아파트 벽이 형성될 거라고 봤거든요. 옛날부터. 뭐 그게 하나의 축입니다. 그거 한 축이긴 하지만 그런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지금은 입지 따지지 말고 싼 거 사셔야 돼요. 싼 거 사시면 돼요. 고점 대비 싼 거 사는 거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부동산 약간 어중간하게 공부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원래는 상가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은 입지가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요, 두 번째 입지요, 세 번째도 입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입지가 없어요. 아파트는 똑같아요. 거의. 아파트는 1층하고 꼭대기층하고 로얄층하고는 약간 가감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강남이 오르면 어느 순간 또 그에 맞춰가지고 강북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다만 이제 좀 너무 입지 따지지 말고 가격을 사셔야 되는데 굳이 좀 따지면은 당연히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걸 당연히 좋은 거고 안 그래요? 그다음 대단지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업무지구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정도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우리 처갓집에서 좀 가까운데 이런 데가 더 좋은 거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피자판이었다니까. 그럼 중요한 게 지금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지금 싸게 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니까요. 지금 어디가 싸 보이세요? 지금 나중에 어디가 더 싸 보일까요? 지금은 아직은 싸진 않고요. 그렇죠. 지금 많이 싼 곳은 주로 이제 그 작년에 많이 올랐던데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가령 안양 동안구나 인덕원 같은데 그다음에 수원도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화성, 그다음에 송도
이런 데 있는데 이거는 지표만 그렇지 실제로는 고향도 많이 빠졌고요. 저도 뭐 세종도 많이 빠졌던데. 뭐 대구도 많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하고 실제 현장하고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데다가 최대한 건물을 많이 쳐놔가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시면 된다. 자꾸 절대적인 걸 원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강남이 많이 올랐고 이번에는 강북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수도권도 이번에 다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만 이제 원칙이 집을 사실 때 아무리 집을 사놓고 내가 쓰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런 원칙을 드리고 싶어. 내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1시간 거리 정도로 잡으셔야 돼. 1시간 멀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역에서 한 500m 정도. 집중 걸어서 한, 역세권. 걸어서 한, 8분 정도? 보통 역세권이 서울에서는 500m거든요. 출구로부터. 그러니까 한 8분 정도?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대단지면 더 좋겠죠. 그 정도는 하셔도 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입지를 쫓아가면은 잘못하면은 갭수자가 돼버려가지고 서울에 2년 살아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건물 쳐놓듯이 해서 한 20개 건물 쳐놓고 그 중에서 가격 많이 떨어진 거 사라.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저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5대 강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만 한번 점검하고 할게요. 그러시죠. 지금 5대 광역시는요, 이번에 수도권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년간 보면요, 전국이 지금 35%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 5대 광역시는 인천을 뺀 나머지 광역시입니다. 26.3%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전이 좀 많이 올랐어요. 대전이 48% 정도 올랐는데 대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24.7% 정도 올랐지만 대구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가 한 입주 물량이 2만 5천 가구, 내년이 한 3만 2천 가구 돼요. 많아요. 그래서 대구는 한 2년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대전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벌써 세종하고 대전은 같은 몸이거든요. 그 서로 그게 연담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붙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몸이라고 보면 되고 세종이 빠지면 대전도 같이 빠집니다. 세종이 빠지고 있죠. 대전도 당연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올 들어 7월까지요. 대전이 0.98%, 대구가 1.89%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거품의 크기도 크지 않다. 그래서 대구하고 아까 대전 정도만 조금 더 빠질 거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까지는 뭐 빠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대구하고 대전이 지금보다도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나 보군요. 그렇죠. 대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대구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입주 물량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핵심 트렌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때 핵심 트렌드라는 것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세대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MZ세대가 2030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MZ세대가 움직이면은 하나의 이게 패션이 되는 거고 뭐 유행이 되는 거고 혹은 또 트렌드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MZ세대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깊게 했거든요. 특히 부동산, 특히 공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기성세대와 어떤 공간의 친숙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표현도 하냐면은 장소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소성.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sense of place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성은 뭐냐면은 이 장소에다가 자기의 경험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소성 혹은 공간의 친숙도가 기성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X세대나 베이비부머는 좀 연령이 좀 올라갈수록 자연을 그리워하는 세대. 그렇죠. 예, 자연 친화적 세대. 저는 이걸 보고 좀 저 자신을 보고 제가 X세대거든요. 네네. 예, 저는 논두렁 밟던 세대, 소똥 밟고 자란 세대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자란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경험치가 결국 그게 소비로 이제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MZ 세대들은 하루 일과를 보면 알아요. 학창 시절 때 보면은 당연히 아침에 아스팔트를 걷고 학교로 가서 아스팔트를 걷고
학원 갔다가 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완전히 진짜 농촌을 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거의 대도시에 대부분 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친숙도가 당연히 도심 그리고 콘크리트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MZ 세대들은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거북해합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 울렁증이 없는 세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이 훨씬 익숙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젊은 2030 세대는 교외 토지를 안 사요. 상가도 안 사요. 오로지 아파트만 사요. 그리고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아예 상가에 대해서는 아예 엄두를 내지 않는 그게 로망을 안 보는 거죠. 왜냐면 상가 살 바에야 뭐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배당주나 아니면 뭐 리츠 이런 걸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주문 자체에 비대면을 많이 하니까. 네, 그 비대면 세대가 뭐 그걸 언컨택트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 비대면이 더 맞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세대들이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조금 연세 드시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 공간이요.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 오프라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절반을 모바일로 떼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바일은 또 확장성이 커요. 그런데 어떻게 상가를 받아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겠느냐는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뭐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상가 중에서 보통 리테일이라고 그러는데 소매 업종은 아마 모바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F&B라고 그래서 주로 식음료 쪽은 그나마 좀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모라는 서비스, 요거는 좀 머리를 우리가 이발소 가서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 식음료하고 서비스는 남아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테일 부분이 모바일로 다 뺏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고, 부동산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요약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MZ세대는 아파트를 부동산과 동일시하는 세대다.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 물론 아파트로 바뀔 곳은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대면 세대다. 모바일 키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비하고 이런 거를 많이 안 할 거다.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애가 없으면요 소비를 별로 안 해요. 그쵸, 아무래도. 나이 들면요 생각보다 돈 안 쓰십니다. 그쵸.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있고 더 사고 싶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은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도 않대. 생각보다 돈을 안 쓰고요. 대부분이 소비 지출이 거의 자제분한테 미성년 자제분한테 다 들어가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도 보고 비대면 이런 것도 바라본다면은 상가를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거는 더 이상 로망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걸 이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MZ 세대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아파트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토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공간이 친숙하지 않으니까요. 그 땅이라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치에 따라서 투자 패턴이 결정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렸을 때 논밭에 뛰어들던 세대가 당연히 땅을 투자로 보겠죠. 그래서 이 패스트셀러를 잘 보면요. 그 시대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랄까요? 욕망을 어떻게 보면은 읽어낼 수 있어요. 욕망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참여정부 때요. 책들이요 보면은 그때 토지 투자 책들이 거의 순위가요. 뭐 종합 베스트 몇이 오르고 그랬어요. 지금은 잘 보세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다 무슨 책이에요? 다 아파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욕망 구조가 확실히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은 그냥 토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기를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기는 그냥 농사 짓는 데구나. 저기는 그냥 뭐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투자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세대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MZ세대의 또 특징과 투자 방식에서 투자 유목민과 뭐 게임, 요건 어떤 얘기인가요? 투자 유목민이라는 말을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매력적인 데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어떤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도요, 그동안에 열광적으로 MZ세대들이 사들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MZ세대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영끌비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번에 한번 당했죠. 어떻게 보면 하락과 상승 사이클을 겪었잖아요. 아, 이게 집값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내릴 때는 진짜 무섭게 내리는구나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고수일수록. 과거에 경험을 해봤으니까. 30대들을 보고 그동안에 이제 용대리라고 표현했거든요. 용감한 대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투자 유목민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매력적인 자산이 또 떠오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번은 뭘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예. 그래서 아파트가 다시 그런 광적인 어떤 그런 투자 대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야 돼. 그리고 이게 우상향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집단적 기대 심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MZ세대들이 그렇게까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매수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 물론 집은 사지요. 왜냐하면 한참 분가할 나이고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집을 사지만 그렇게까지 최근 2, 3년 전에 일어났던 형태들은 안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MZ세대의 특징은 또 다른 걸 본다면요. 모든 걸 게임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파트를 게임하듯이 한다고 하는 표현을 아파트 득템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아이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블록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콘크리트에 인간들이 살아고 거기가 뭐 애완이 있고 이런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추상화한 하나의 블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갭투자 쉽게 하는 거잖아요. 갭투자는 약간 어떻게 보면 미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깡통 주택이 되면은 거기 사는 세입자가 깡통 전세되고 자기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이걸 하나의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게임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주식을 할 거냐, 코인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뭐 암호화폐를 할 거냐, 아니면 NFT를 할 거냐, 이 차이는 내가 니지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배틀그라운드를 할 거냐, 아니면 로블록스를 할 거냐, 그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투자의 게임 세계가 열리고 있고, 그런 시각으로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이른바 이게 게임 세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빠질 게 뻔하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출을 풀어주더라도 MZ세대들은 집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금융지능이 높은 세대고 요것저것 잘 따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금융지능이 높은 사람이 연끌 비트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건 뭐 다면치 아닙니까?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바뀌어가니까 아마 요번에 아마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했다. 저는 이런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저희들 때도 다 그렇게 했다가 다 망해보고 그렇게 일어서는 거지. 어떻게 모든 뭐 투자든 어떤 뭐 그런 집 사기든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십시오. 항상 모든 경제는 일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게 사이클입니다. 이런 거를 조금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MZ세대 아파트 선호에 가성비가 아닌 가한비가 있다고요? 아, 이거 재밌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가성비는 뭐 워낙 가성비를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어봤죠. 당연히 뭐 너무 중요하죠. 뭐 우리가. 성능 대비해서 가격이 싼 거죠. 가한비? 가한비는 이때는 안전한 건데요. 안전하면은 프리미엄을 더 지불하는 구조. 이 아파트 어떻게 보면 편식 세대예요. 요즘 세대들이.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뭔가 아파트가 빌라보다 안전해야 한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파트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콘크리트 캐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책을 쓰면서 오피스텔을 다시 발견한 거거든요. 네. 요새 MZ 세대들은 오피스텔을 일종의 리틀 아파트, 네, 꼬마 아파트로 봐요. 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새 오피스텔 가더라도 편의시설 잘 돼 있잖아요. 다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작은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파트가 이제 이름 보고서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틈새 상품에서 이제 약간 범용 상품, 매스 상품이 됐다는 어떤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결국은 가암비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적어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꼭대기층에 살고 그 밑에서 월세 받겠다는 그게 뭐예요? 원룸 같은 거죠. 다가고 이런 건데 그거는 조금은 위험한 발생이 될 수 있다. 입지를 잘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요새 특히 여성들이 다세대 다가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가암비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가보셨어요? 이화여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가보시면은 그 상업지역이거든요. 오피스텔 엄청나게 작은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암비를 따지는 어떤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따지죠. 우리나라의 주거는 대부분 여성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지금 여성 얘기해 주셔서 여성분들이 아파트 재테크 역사를 주도했다면서요, 책에서.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거의 역사는요. 저는 여성들의 동선이 짧아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단독주택은 어때요? 한옥 특히 보면은 동선이 길죠. 그 누가 다 이래요? 다 여성들이 집안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파트는 어때요? 모든 게 압축된 공간이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기능주의적 주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사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이 압축된 공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아파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여성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아파트가 보급되고 나서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이런 뭐 회색 콘크리트 더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성들의 인권하고 맞물려 있고요. 인권이랑요? 그렇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하고도 이거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아파트가 뭐 남녀의 수평적 질서를 상징하는. 그래서 수평적 질서를 상징하는 거죠. 왜요? 제가 공간 위계학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시골에 살아본 사람만 좀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면요. 옛날에는 마당에 있던 물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왜 그랬어요? 부엌이요. 마당보다 지대가 낮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엌은 치사와 난방을 동시에 하는 구조예요. 불을 떼려면은 지대가 낮아야 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당에 물이 넘치면 당연히 부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로 여성들의 활동 공간이 부엌이잖아요. 그리고 부엌도 위치가 다 서북향이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잘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북향에 음침한데 지대가 낮은 곳이 당시에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였죠. 한옥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공간이고 남성 우위적 공간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어때요? 부엌과 거실 같잖아요. 높이가 평평하잖아요. 이 남녀 평등적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요새는 이런 게 있어요. 스킵 플로어라고 있어요. 스킵이 뭐예요? 점프할 때죠. 스킵. 플로어는 뭐예요? 이 마루잖아요. 이제 스킵 플로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요 거실보다 한 3cm에서 4cm 높아요. 그러면 약간 개방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고급 빌라 같은 데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부엌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다. 이렇게도 상징적으로 유출을 하는 겁니다. 여성의 인권 얘기하셔서 이어진 질문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부부 공동명의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고. 당연하죠. 요건 또 어떤 이유가 들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 대부분이 이제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왔죠. 그런 표현 많이 썼죠. 지금도 시집을 오죠. 이걸 이제 부거제라고 그래요. 아비 부자 거주할 거자. 주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남편 집에 사는 거죠. 하지만 시집살이에요. 그죠? 물론 분가를 하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전통이 아직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할 때 집 마련은 누가 했어요? 남자가 하는 거죠. 여전히 남자분들이 훨씬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새는요,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졌나요? 네, 어느 정도로요? 요새는 5대5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요? 요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좀 많이 내요. 심지어 있잖아요. 전세도 공동명의로 합니다. 전세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근데 사실 둘 다 돈을 똑같이 냈으면 공동명의 한 게 너무 전세를 굳이 뭐 공동명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매매라면 매매는 당연히 내 권리니까.
근데 전세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5대 5도 많고요. 남자 쪽에서 한 7 하는 경우도 있어요. 7대 3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주변을 보면 네, 그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제가 나이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41살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한 7, 네, 그래요. 여성분들이 3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저희 때 결혼할 때는 혼수를 줄이고 그 돈으로 전세를 좀 넓은 데 가자 했다가 제가 요거도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무슨 지참금이냐 뭐 이렇게 너가 뭐가 잘났냐 이렇게 약간 나무라는 분 특히 이제 신부 쪽에서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느냐? 당연하죠. 내 돈 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연한 부부 거죠. 공동명의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부 공동명의가 늘 건데 왜냐 여성의 인권은요 청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산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재부나 여성가족부 혹시 관계자분 제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은요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에 남편 앞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려취득세라고 그래. 그러면 돈 내야 되잖아요. 10년에 10년에 지금 6억이죠. 6억까지는 지금 정려세는 없지만 정려취득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를 요거를 이제 5억을 만약에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공동명의를 하려면은 이게 정려취득세가 3.5%예요. 이걸 확 낮춰야지. 1%로 낮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거 여권 신장도 공동명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의 인권, 사회적 권력 이거는 청구가 아니라 바로 재산권에서 나온다. 요새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요새 부부 생활의 행복은 뭐라더라? 아파트 공동명의하고 그다음에 뭐 공인인증서가 그게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부부 공동명의가 뭐 절세를 위한 꼼수라고 그러는데 그거 여성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얘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랬는데 요새는 또 맞불이잖아요. 내 돈 들여가지고 지금 집 장만하고 지금까지 재산을 불렸는데 왜 내 몫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문화도 그렇고 이런 부부 공동명의도 그렇고 이제는 여성들이 사회에 이제 어떤 주체가 되고 이제 당당한 옛날에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뭐 걸어가라 이것처럼 이제 인격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어떤 주도 세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대 요소가 우리가 늘 배웠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시간에 의식주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굉장히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의라고 하면 뭐 옷이고, 식은 먹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주는 뭐 집. 집이고. 네. 최근에 하나 더 저는 들었었다고 봐요. 락 이제 노는 거. 취미. 그러니까 락을 볼 때 우리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은 그거는 식이에요. 라면 맛집 어렵게 찾아가지고 그 라면 먹고 오면은 그거는 락이죠. 네네. 락의 상징은 해외여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의는 입는 거잖아요. 네. 입고 먹고 노는 거는 거의 다 평준화되거나 고만고만해졌다는 거예요. 집값만 차이 난다. 그래서 제가 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집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회, 집에다가 올베팅하는 사회, 이게 이제 주주 사회라고 본 거죠. 집주자, 주인주자. 이번 책의 가장 핵심이 주주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옷 입는 거요. 제가 부자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오늘도 부자분 만났는데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양복 잘 안 입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도 의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쵸. 그죠? 어떻게 보면. 착용하는. 그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요새요, 벤츠나 BMW는 30대 대기업 과장들이 타는 차예요. 신분제가 아닙니다.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요즘. 네. 그러니까 뭐 집값이 비하면은 뭐 세 발이 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는 것부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요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들 등산복을 입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몰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옷값이요 엄청나게 싸졌어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물론 비싼 옷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저렴한 비싸죠. 가격에 살 수 있는 옷들도 굉장히 많죠. 뭐 패스트 패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집은 그냥 참 옷은 그냥 잠깐 입고 뭐 버리는 일회용으로도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요 해방 전후부터 60년대까지 마카오 신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마카오 기지가 좋았거든요. 영국산 기지였거든요. 모직이었거든요. 그걸 해서 모자 쓰고 다니면은 그게 하나의 신분제였고 우러러 보는 대상이었는데 요새 양복이요. 요새 진짜 싼 거는요. 요새 10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입는 거는 특별히 부자라고 잘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맵시 있게 딱 입는 사람들이 있죠.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건 가난한 사람, 뭐 아주 진짜 노숙한 사람 빼고 그냥 그거는 자기 패션이지 그게 부자라고 특별히 뭐 잘 입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 먹는 거 더 안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간헐적 폭식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라며요. 한 번 먹을 때 세게 먹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더 안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세상이고 그래서 더 안 먹으려고 단식학교도 돈 내고 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드신다니까. 그거 제가 보니까 뭐 자연 속에 뭐 웰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먹자 프로그램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드시는데. 그다음에 노는 거는 지금 부자들은 바빠서 해외여행 못 갑니다. 예, 주로 가난한 대학생들이 많이 가지요. 지금은 누가 뭐 요새 저 인천 국제공항 쪽으로 가는 뭐 그 공항철도 그쪽으로 뭐 여행객들 가방 메고 가잖아요. 가방 들고 아무도 부러워 안 하잖아요. 옛날에 한때는 해외여행 가는 게 비행기 태워주는 게 효도라고 그랬어.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만고만해지고 다 엇비슷해졌는데 결국은 집값만 달라진 세상.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내 명함이 되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이제 집이 신분제가 되는 거고 계급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웃지 못할 세상이 되었는데 영화 목격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거기 영화를 보면 뭐냐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 이제 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요. 눈 오는 날. 그래서 이제 그때 부녀회장이 나타나요. 그 얼마 주고 팔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4억 이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겁이 나서 그 동네를 못 살겠다고 도망 나오는 그 이사가는 부부한테 그 집 얼마 팔았냐고 이 우리가 분유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운 이하를 팔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비웃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 아닌가. 다만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은근히 결국은 우리 집값이 올라줬으면 그쵸. 좋겠다는. 그렇죠. 뭐. 이게 양가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값만 올랐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기주의 같은 그런 게 누구나 다 내면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런 집만 자꾸 중요해지는 그걸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결국은 이런 주주사회에 살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서막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아까 전에 이제 MZ세대가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MZ세대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 다 있는 세대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유독 좀 두드러지는 아파트에 대한 사랑은 좀 왜 그렇다고 보시고 왜 우리는 부동산으로 좀 웃고 웃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아파트 선호는 여성들이 일단은 당연히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하잖아요. 아까 그거는 이제 가사노동을 최소화하면서 또 맞벌이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남성 우월적 공간이 아니라 이 남녀 평등적 공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또 재테크가 되었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귀차니즘의 발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잘 보면은 이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있잖아요. 원시 앞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콘크리트 블록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IQ가 60이든 IQ가 150이든 아니 뭐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격은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로얄층보다 뭐 만약에 2층이면은 좀 싸게 사면 되는 거고. 별로 입지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역세권 대단지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그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가 없는 마치
채권 사듯이 하는 어떤 그런 이런 간편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만들고 특히 MZ 세대들은 부동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마치 채권이나 원시화폐 같으면은 더 접근하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대중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리나라의 유일한 아파트 사랑은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도 심하더만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중경 임시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중칭에서 이제 삼엽댐까지 제가 그 크루즈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강, 양쯔강이라고 그래. 그 주변에 늘어선 아파트 대단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중칭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온 도시가 아파트 공화국인 걸 보고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거는 바로 여성의 인권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맞물려 있고 맞벌이도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 뭐 그걸 일단은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빈집은 단독주택에서 먼저 나오지 아파트에서는 안 나온다. 맨 마지막에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 아니면은 비슷하게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은 아파트 교가 아닌가. 아파트를 사는 순간 누구나 다 아파트 교 신도가 되는 거죠. 이게 종교는 뭐예요? 일종의 맹목적 믿음이죠. 이게 부동산 불패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사는 순간 집값이 오르기를 일종의 기우제를 지내는 어떤 강한 종교적 소망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교는 한국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세속화된 종교다. 그리고 현대판 기복신앙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최근에 갤럽 자료를 보니까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작년 기준으로 종교 믿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우리가 2004년도만 하더라도 54%가 종교를 믿었어요. 그럼 그 비종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바로 아파트 콘크리트 교로 간 게 아닌가. 아니 예수를 믿는 것보다 부처를 믿는 것보다 콘크리트를 믿는 게 훨씬 더 발복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을 더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이 복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이 가족 이기주의의 확장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교는 경제적 약자인 뭐 세입자나 아니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만 아파트로 돈 벌면 된다는 약간 극단적인 사적 욕망의 또 다른 발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까지 우리나라 사람은 아파트를 뭐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촌이 노는 사야 배가 아프다고요. 요새는 사촌을 만날 이유가 없죠. 이유도 없고 잘안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사촌은 그냥 나와 경쟁자가 아니라 그냥 이모 딸이에요. 그다음에 고모 아들에 불과한 거예요. 노는요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게 왜 욕망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사촌이 노는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을 바꿔야 돼요. 형제가 아파트 사면 배 아프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사촌 만나는 만큼 형제를 만나죠. 그래서 지금은 욕망이 어디예요? 땅보다 토지보다 아파트니까 그렇게 바뀔 정도로 지금은 이 아파트가 우리 생활의 보편적인 주거 공간으로 뿌려내렸고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누구나 다 종교적 소망을 드러내는 이른바 이게 아파트 교이자 주주 사회가 되었다는 게 제가 분석을 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월세 시대가 되면 아파트도 금융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제 이야기 책에서 봤는데 좀 어떤 의미인지랑 그리고 월세 수익률이 높은 그러면 아파트는 좀 어떤 아파트일까요? 원래 갭 투자가 나온 게 왜 나온 거예요? 전세제도 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월세화가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되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뭐 완전 월세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반전세가 당분간은 이제 대세가 이룰 텐데 어쨌든 멀리 보면은 전세 종말, 전세 소멸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월세가 더 좀 가속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주로 저금리와 보유세가 많을 때는 집주인들이 반강제로 월세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세입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월세가 진행되는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다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아예 월세로 줘버리는 게 더 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이 아파트 기준으로 4.2예요. 네. 4.2%인데 보통 강남 같은 데나 마포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전월세 전환율이 1억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간으로 따지면 3.6%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오히려 월세를 내는 게 더 쌀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은요. 지금 만약에 계약을 해놓으면은 2년 동안 월세는 고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깡통 전세를 막으려면은 보증보험을 내야 돼요. 그게 1억이 얼마 정도 되냐면 1년 기준으로 한 11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년이면 22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1억이니 그렇지. 5억 대 봐요. 얼마 비싼지.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내느니 차라리 나는 월세로 들어갈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집주인의 반강제에 의해서 월세화가 진행됐다면 지금은 세입자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구책 혹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월세화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월세화가 보편화된다면은 집을 보는 안목도 달라질 거다. 이제는 월세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장땡이다. 어디일까요? 당연히 뭐 역세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월세가 아파트 등급을 결정할 거라는 거고, 월세가 잘 나오는 데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좀 유리하죠. 네. 그리고 뭐예요? 대단지. 그다음에 시아파트.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가 권하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 월세가 잘 나오는 아파트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가 집을 사더라도 당장은 내가 구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중에 이 월세를 바꿀 때에 네. 월세가 잘 나오는 거. 이게 월세 전환형 아파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집을 보실 때 이제 월세 때가 왔기 때문에 요새 실거래가 가보시면은 월세 거래가 다 떠요. 그래서 월세 빈도가 높을 것. 그다음에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월세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월세화를 맞는 나름대로 개인이 어떤 대비책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이제 재테크에서 많이 들릴 말 중 하나가 집사람 말 들을 걸, 뭐 이런 말은 좀 많이 듣잖아요. 네, 맞아요. 남편 말 들을 걸이란 말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훨씬 뭐 남자들이 실수가 더 많았다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판단 착오가 더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보면은 네. 상담 받으러 오는 고객 중에서 네. 80%가 여성입니다. 어... 중개업소분들 물어봤어, 제가. 네. 그래서 집값을 물어보고 계약하러 오는 분 중에서 한 80%가 여성이래요. 남자들도 온답니다. 이때는 창관이 그 창관 구경하러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그동안에 임해왔을까라고. 그 얘기는 성공 확률이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경제학자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와이프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네. 오죽하면은 부동산 공부는 교실에서 하지 말고 미장원 가서 해라. 미장원 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좀 나대지 마라. 어지간하면 지사람한테 맡겨라 얘기하는 그런 말이 회자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딱 두 가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바로 직관에 의한 사고와 필요에 따른 판단 이겁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죠. 네네. 그것도 분석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이성이 필요 없어요. 왜냐? 신호가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사라, 하나는 사지 말라 이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악재 호재가 섞여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관을 하는 게 나아요. 직관은 약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같기도 하고요. 네. 종합적 사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직관도 사고가 많지만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필요에 의한 판단이다.
필요하면 사는 거 아니? 재테크라고 생각하면 못 사요. 지금도요, 집을 살려면은 재테크라는 생각을 잊어야 돼요. 필요하면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전세 살다가 힘들어. 그럼 집 사야죠. 아니, 작은 집이 너무 좁아. 그러면 큰 집으로 옮기는 거고. 네. 아니, 우리 보니까 애가 학교로 가야 돼. 네. 그러면 좋은 학군 지역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뭉쳐가지고, 성공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게 대단한 뭐 이렇게 뭐 분석 영역 이런 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아내나 남편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직관과 필요에 의한 판단인데 문제는 혼자 결정을 하면요. 독단은 사고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들은 분석을 잘하니까 분석은 남자가 해요. 행동. 내지르는 것은 아내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협업 체계죠.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은 진짜로 네. 경매를 해가지고 남자들은 퇴근하고 나서 밤새도록 분석만 해요. 그리고 이제 입찰하는 거는 아내가 합니다. 그래야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판단 실수를 안 하고 나름대로 부부가 잘 협력을 해서 뭐 결정하는 것은 뭐 좋다. 그래서 다만 주도적으로는 내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좀 더 낫더라. 저도 집사람이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분석적으로 보면은 그냥 미시하게 보는 거거든요, 분석은. 그거보다는 좀 멀리서 관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통찰력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좀 더 잘 보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가끔 사고를 칩니다. 여성분들이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꼭 상투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남자가 막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부가 지금까지는 함께. 근데 조금 제가 보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 여성분들이 한 60% 차지하면 되고 남편은 한 40%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 경험입니다. 저 경험으로 저도 집사람 얘기만 잘 들어서 지금 오늘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60%는 여성 조금 알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성 말을 잘 듣자. 오늘의 결론. 자다가도 라면 얻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번에 이제 미래 부동산 시장 결정한 핵심 이슈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네. 저는 가장 큰 걸 인구로 봤고요.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요.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묶어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로 봤고요.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앞으로 미래 부동산의 지형도를 많이 바꿔놓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구. 어쨌든 뭐, 당연히 증가는 아니고, 이제 급감인 거니까. 인구는 다 알고 있죠. 네. 급감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전반적으로 유효수를 줄이는 거죠. 벌써 2020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방은 그 이전부터 줄었어요. 네. 근데 수도권은 2036년부터 줄어든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택은 가구수로 따진다고 그러죠. 가구수는 2040년부터 줄어든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인구 쇼크가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베이비붐 이상 고령자들이 집을 안 팔잖아요. 안 팔고 있고 또 MZ 세대들이 계속 신규로 유입이 되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인구 쇼크가 나타날 정도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2030년 이후부터는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 그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경제활동 주축이 25세부터 50세인데 그 인구가 한 2,500만 이하로 낮아지는 게 2030년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서서히 시작될 거다. 그때 가면은 뭐 대졸 취업난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모르겠으면 그때 가서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구 쇼크의 쇼크 문제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정도. 언젠가는 올 문제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지금이라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쇼크는 사실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경제나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장 주택 부분은 빈집에서 시작될 거고요. 지방의 빈집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0년 현재 빈집이 8.2%거든요. 생각보다 많네요. 일본이 2018년인데 13.6%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빈집이 저는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시골 가면은 뭐 농가주택 빈대가 많잖아요. 뭐 많고 유행불로 보면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서 나올 것 같다. 제가 MZ 세대들 여성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거 유행이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아파트는 맨 마지막에 빈집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바로 상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버블이 심한 게 저는 상가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되면 소비를 안 하니까요. 거기다가 소비 패턴도 모바일로 바뀌잖아요. 뭐 그런 측면을 바라보면은 상가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옛날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대로변 코너 상가면은 3대가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다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는 첫째도 입주, 두 번째도 입주, 세 번째도 입주 그랬는데 지금 입주 갖고 못 먹고 삽니다. 오히려 배달 앱에는 아시죠? 모바일 상단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죠. 이게 공간 파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오프라인만 보지 말고 이 전체 공간 중에서 절반은 모바일에 떼줬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만큼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비 이런 쪽에 대변혁이 일어날 거고 많이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후추면에서도 지구 온난화 후폭풍이 부동산에도 있다면서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많이 잠겼는데 그나마 대도시는 선방한 거죠. 지구 온난화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바나나를 원주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요새 가장 춥다는 화천에서도 지금 시험 재배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비가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내릴 겁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옛날에 저 강원도에 펜션에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뒷산이요 계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어때요? 토양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연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 받쳐주고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골로 간다는 말을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골로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곡에다가 무덤이나 집을 지으면 다 휩쓸려 간다는 걸 보고 골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계곡은 기본이고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해안가 쪽. 해안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인구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라도 도심으로 들어와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나마 기후 재난 이런 걸 피할 수 있으려면은 더 도심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시골의 명당이 대도시의 흉당보다 못하다는 말을 했어요. 대도시 이미 명당이니까 그것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도시도 지금보다 배수구를, 하수구를 2배 이상 늘려야 될 겁니다. 대심도로 해가지고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기후 재난 시대에 피난처는 도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해수면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요 지금 금세기 안에 세계 해수면이 7m 정도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7m? 7cm가 아니라니까요. 70cm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 지금 인천공항도 물에 다 잠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나라 저지대 어디예요? 서해안, 동해안 다 물에 잠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방패제를 쌓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해일이 몰아치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해안가 주변의 부동산은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벌써요. 선진국에서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이제 둥지 내몰림이라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둥지 내몰림이라고 우리나라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에 워낙 이게 이제 물이 막 들어오니까 거기 부자들이 원래 좋잖아요. 해안가 살면은 바로 옷 벗고 바로 수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 안 살고 이제 구릉지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살아요? 거기는 저소득층들이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거지 대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벌써부터. 그래서 앞으로 뭐 폭우도 조심해야 되고 인구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는 부동산을 살 때 바닷물 유입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럼 인구랑 기후 다음에 테크놀로지는요?
테크놀로지는 저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로봇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분석마다 오히려 뭐 일자리가 많이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대체적인 얘기로는 지금 뭐 키오스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다 요새 자동화잖아요. 그다음 무인 요새 뭐지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도 많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2위가 싱가포르인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땀 흘리는 로봇이 해야 되잖아요, 투표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뭔가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분배주의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일자리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익이 나와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자산소득, 개인의 자산소득에서도 과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멀리 바라본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자산을 훨씬 심플하게 절세 중심으로 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급적 뭐 똘똘한 한 채가 되었던, 아니면 뭐 많더라도 한 2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절세 상품으로 좀 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결국은 저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보면 로봇 이제 사회가 올 거잖아요. 그때 대비하는 어떤 하나의 뭐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변수 차이나머니를 알아야 합니다. 차이나머니는 원래 제가 그 변수로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게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따지면 뭐 4대 변수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차이나머니가 미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지금 뭐 외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영국이라든지 뭐 저는 호주나 뭐 캐나다 이런 데 차이나머니가 유입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연고지 중심으로 많이 투자하거든요. 뭐 가령 뭐 중국 교포가 사는 데 있잖아요. 뭐 대림동. 그다음에 관광지 연남동 좋아하잖아요. 이런데. 그다음에 우리 중국 교포들이 경기도에 많이 사십니다. 뭐 안산이라든지 이런데 집을 좀 많이 사죠. 근데 아직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는 많이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안정이 되면은 저는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부유사회라는 말이에요. 부유사회. 다 같이 잘 살자. 공동부유. 공동부유.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 일종의 에셋 파킹이거든요. 그렇죠. 내 재산을 파킹하는 개념인데, 저는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실상 이게 주택 시장은 로컬 시장이에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민들 주거 안정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갑자기 올라버리면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상업용은 관계없고, 상업용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빌딩의 큰 손이 싱가포르 투자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빌딩 사다가 리츠로 펀드로 많이 팔잖아요. 그거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경계 근본은 아니지만 주의보 정도로 발령해야 되고, 만약에 뭐 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취득세를 올려버린다든지 해서 단계별 어떤 전략들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들어와도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와도 좋은데,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건 달리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자들은 이제 어떤 부동산 및 재테크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남에 부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강남에서는 이제 재테크 어떤 투자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혹시? 그동안에 강남을 얘기를 할 때요. 그냥 뭐 계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욕망의 자산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강남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남을 해석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축장 자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고액 월세화 현상인데, 축장 자산은 한마디로 이제 은밀하게 콘크리트 저장하는 개념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주주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집값만 유독 차이가 나는 그걸 주주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확장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는요, 제가 보면은 이게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약간 자존감이고 조용히 저장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누가 막 그렇게 막 외제차 몰면서 부자라고 부릉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많은 부자들을 만났지만 네네. 부자분들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렇죠. 요새요, 그렇게 부자라고 떠벌리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오히려 있는 분들은 진짜 있는 분들은 감추시더라고요. 더 겸손하고 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다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저장하는 게 바로 축장이라는 거예요. 축장이 이제 호딩이라고 그래서 약간 몰래 은밀하게 이제 저장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부자 티가 안 나잖아요. 내가 비싼 차를 몰거나 비싼 시기를 차면은 금방 부자라고 드러나죠. 근데 내가 건물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저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떼보죠. 특수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부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 생활 혹은 뭐 투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축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썩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양파도 썩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끄내기 좋아야 돼요. 황금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이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머니 저장 창고 기능을 하는 게 일종의 강남 아파트가 돼버렸다. 안 그러면은 강남의 평당 1억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빌딩도 요새는 보면은 요새 좀 거래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뭐 수익률 2%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빌딩판 축장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에셋 파킹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유사한 거고 자산 구축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률 게임으로 보지 않고 내 돈을 그냥 묻어두는 에셋 개념으로 파킹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강남 빌딩이 좀 바뀌고 있고 뭐 아파트나 그게 약간 비슷하긴 한데 지금은 아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으로 사기보다는 뭐 다른 목적으로 아니 안 사겠지. 거래가 안 되겠지. 근데 다시 금리라는 거 어차피 돌고 도는 거니까 뭐 그런 트렌드가 저는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강남 시장의 어떤 또 다른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다음 또 투비 컨티뉴 시간을 준비할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박사님이 출간한 책에서 너무 좋았던 문장이 있어서 꼭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좀 공유하고 하는데 돈은 불합리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갑옷일 수 있다. 물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고귀하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하지만 노동소득을 절대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경신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의 유산인지 모른다.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매에서 불을 쌓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노동소득은 신성한 것이고 자본소득은 현명한 것이다. 제가 이제 돈과 그 다음에 근로 투자소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가장 명확할 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MZ세대의 마인드예요. MZ세대는 절대로 투자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서 투자소득은 이른바 노동소득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뭐 이렇게 위법을 하지 않은 뭐 전제라면은 저는 제발 투자소득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으로 보지 말아라. 그건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 건데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의 어떤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소득은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자본소득은 또 현명한 것이라는 게 와닿았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재테크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우리가 더 많이 벌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박사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불합리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갑옷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근데 그때마다 사실 돈이 굉장히 그런 불행들을 막아주는 그렇죠. 갑옷 역할을. 돈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전부는 전부가 절대 아니지만 아니죠. 부부 싸움의 80%는 돈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재테크를 폐매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보감 사회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명심보감, 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잘못하면은 온 가족이 파탄 나는 이런 조마조마한 투자사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노동소득만 열심히 배운다고 그게 내 삶이 평탄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순간시수 잘못해가지고 양도세를 3, 4억 내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IRP, 연금저축, 그다음에 양도세 이런 거 모르면은 조선시대 한자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문맹자입니다. 이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현대 생활을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게 재무 설계나 재무 지식은 바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맹자 애운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송 이걸 통해서 좀 그런 인식의 지평이 좀 많이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과 오늘 못다한 질문은 또 조만간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박운거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